자, 시장킥, 이슈킥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또 함께하도록 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나스닥 지수에서는 시가총액 이제 2위, 애플 다음이죠. 3조 6천억 달러 아침에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요즘 원화 환산을 잘 안 해봐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슈를 지금 몰고 다니는 엔비디아. 과연 우리나라에는 연관성을 또 어떤 기업으로 매칭할 수 있는지. 일단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한번 어느 분이? 네. 뭐 제가 순서를 서두를 먼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은 네. 일단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빅테크 그리고 이제 과거 2020년도부터 해서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전트 7에 선정됐던 이유도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당시 엔비디아가 거론됐던 거는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원인도 AI에 대한 어떤 학습 모델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이제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되다 보니까 여기에 커플링이 많이 나오면서 그래픽 카드 수요가 많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뭐 2020년도 이후부터 해서 이제 팬데믹이 종식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이때는 또 비싸지 않느냐. 또 이제 반감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 주가가 다들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저러다 말겠지? 그렇죠. 저러다 말겠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2022년도, 3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샘 올터만이 쏘아 올렸던 챗 GPT 효과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은 뭐 자명하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 투자하기 늦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뭐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 투자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가 지난 7월 이후에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 사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장을 선택하기보다는 미국장으로 많이 옮겨갔었어요. 서학개미. 그렇죠. 서학개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요즘 환율이 또 굉장히 많이 촉발되다 보니까 지금 환전을 해서 또 엔비디아를 따잡기가 더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이제 국내 주식으로 돌이켜보다 보니까 그러면 기승전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이 높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좀 탄력이 또 높기도 했었고 다만 이 유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기지연설 이후에 블랙웰에 대한 이제 소비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재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 개장하고 1시간여 흘렀는데 코스피는 1,300억, 1,400억대 순매수인데 삼성전자가 한 600억가량 순매수가 잡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도 이대로 하도 뭐 논란이 워낙 오래되고 많긴 했습니다만 그 저력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는 조금 보합이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낸다 정도. 자, 엔비디아 하면 이제 오늘 또 CES가 이제 이번 주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 젠슨 황 뵌 적은 없지만 하여튼 젠슨 황의 기조연설 기대감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뭐 8년 만에 또 모습을 드러내고 CES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엄청난 또 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AI 반도체 계속된 말들을 할 것이고 블랙웰 관련 얘기를 하겠죠. 블랙웰 관련해서 사실 뭐 결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겼었는데 수주는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연말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제 CES에서도 이제 올해의 전반적인 블랙웰의 이런 계획을 전반적인 플랜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원활히 될 것이다, 실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말할 것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전부터해서 언급을 해왔었던 부분이고 이런 점들이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로봇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듯이 엔비디아 역시 로봇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발맞춰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을
언급을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기존의 AI 하드웨어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서버라는 것도 그렇고. 네. 갖다 이렇게 정착시켜 놓으면 뭐 지진이 나고 막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동작을 하면 진동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 진동에 따른 뭐 간섭이나 아니면은 또 오작동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칩을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만큼 진보했다라고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은 이슈가 또 확 될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예전에 전통산업 로봇보다 협동 로봇이 더 발전을 한 건데 협동 로봇보다도 이제 더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게 이제 휴머노이드다 보니까 생각하고 이런 인간에 가까운 것들을 좀 어느 정도 CES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CES 준비를 이미 어제부터 이 로봇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회를 꾸미고 무대를 만드는 것들을 로봇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처음에 점들. 젠스랑 등장하기 전에 휴머노이드가 싹 젠스랑처럼 나오면은 네. 네, 대박이겠네. 네.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로봇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AI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 정도를 좀 점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우리는 하드웨어적으로 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밑으로 또 달려 있는 기업들이 또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는데 올 2025년도엔 반도체 장비에서는 아주 큰 중흥기가 올 것이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지금 CES에 가 있는 여러 기업들이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붙여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아까 잠초반에 얘기했으니까 좀 보합이고 삼성전자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아마 작년 2분기 때만큼의 퍼포먼스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부담이 때는 있지 어떤 않을까라고 퍼포먼스였죠? 호실적? 우리가 이제 생각- 2분기 당시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 이 당시 실적도 우리가 기대했던 HBM에 대한 어떤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레거시 반도체 그렇죠.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의외로 중국향 수출이 괜찮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좋았었죠. 네. 뭐 물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레거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중국향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실적을 좀 많이 끌어올렸었고 오히려 또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내에 반드시 엔비디아에 납품 개시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가 급히 손을 좀 벌리다 보니까 네. 일부 물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너도 나도 한 번 이상은 삼성전자 한번 들고 있었던 적은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번에 이제 이 4분기 이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장 큰 난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난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의존적으로 가는 경향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조속히 HBM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많은 IT 기업들, 해외 IT 기업들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연전에 있다 보니까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이제 레거시라는 그렇죠. 표현을 네. 쓰셨지만 이제 이게 뭐 텔레비전, TV도 교체를 할 때 이제 화면이 커지는 걸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100인치 가까운 TV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TV를 교체한다고 작은 TV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레거시가 한 약간 올드한 뭐 좀 뭐라 그럴까 사양이 떨어지는 저 버전인데 중국의 업체들이 우리 삼성전자의 HBM 낮은 단계의 것들을 갖다가 써보니까 퍼포먼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네.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다 막아야 돼. 이렇게 해버렸죠. 중국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삼성전자의 실적은 생각만큼 쇼크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죠? 뭐 초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작년 상반기 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일단 앵커님 말씀대로 여전히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지금 지난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인으로 발표되면서 그 다음 날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TSMC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중국에게 8나노 이하급
뭐 제품 팔지 않겠습니다. 네. HBM 팔지 않겠습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금 TSMC가 납품하던 물량에 대한 공백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생겼거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을 대변하면서 중국 대리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불똥이 삼성전자한테는 좀 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사실상 이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탄력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대부분 안 좋다를 하도 많이 하고 주가도 뭐 8만 전자부터 7만 전자, 6, 5, 4 뭐 이렇게 해서 까지 왔기 때문에 더 데미지를 받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도 뉴스에 휘둘리지는 않는 것이 좋다. 뉴스를 보고 판단하면 이게 항상 늦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이슈를 넘어가서 브로드컴 이번 CES와 AI 반도체 그리고 또 엔비디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이죠. 실리콘 기판에서 유리기판 이게 전에도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닌데 뜬금없이 자꾸 유리기판이 이제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해 가는 건데 예전부터 사실 말은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양산 체제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현재도 양산 체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양산 체제에 가까워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이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브로드컴이 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인텔이 먼저 조금 작년엔가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유리라는 특성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성이 이제 물적 특성이 이제 좋은 특성도 있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작게 가루 같은 거.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기존의 깨지고.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뭐 잘 깨진다거나 이런 점들이 있는데 대신 뭐 열효율, 전도성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고 전력 공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4세대 기판인 건 맞는데 뭐 내구성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측면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주력으로 자리 잡은 거는 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뭐 네. PCB라든가 인쇄회로 기판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고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SKC라든가 필옵틱스가 좀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SKC가 여기서는 뭐 가장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C. 네. 근데 이제 SKC가 주가가 들락날락하고 오늘 같은 경우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좋은데 이 종목 역시 작년부터 해서 네.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등락이 있었어요. 그렇죠. 등락이 있었다가 거의 뭐 지금은 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작년에 6월에는 2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현재 12만 원대로 좀 주가가 좀 조정받은 점이 있어서 저는 뭐 이런 정도에서는 SKC랑 필옵틱스 두 종목이 유리기판 쪽에서는 좀 대장 노릇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기술력 역시 SKC가 가장 독보적이다. 저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SKC가 여기서 좀 이동평균선 다양하게 좀 올라가면서 네. 골든 크로스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유리기판도 이제 두 부류겠죠. 뭐 디스플레이의 유리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유리기판.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러면 SKC하고 필옵틱스는 아마 그 유리기판 이 절단 가공 이쪽에 삼성전자의 옛날 특허를 뭘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뭐 혹시 보시는 기업은? 뭐 저도 아직까지는 마땅히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한다라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SKC 외에는 아직 뚜렷하게 종목을 좀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지금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배입니다. 배. 네, 배라고 그래서 뭐 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선중공업. 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초반에 이슈가 좀 됐었죠. 물론 미국 내에서 있죠. 제가 알기로 존슨법인가요? 네. 네. 존슨법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과감하게 뭐 풀 거다. 그러니까 존슨법이 그거죠. 이제 미국 내에 생산되는 군함과 그 인적 물적 수송하는 배는 미국 내에서만 건조를 하게 돼 있고 수리는 외부에서 이제 할 수 있더라도 뭐 그런 규정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O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군함 동맹국을 이용할 것이다. 뭐 그거는 불보듯 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잘 갔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많은 중공업 기술들 그리고 네. 이제 선박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지만은 항상 보면 하나오션이 늘 소외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 증시는 좀 하나오션이 그래도 이렇게 탄력이 높았던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오션이 갖고 있던 이 MRO 정비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가 작년에 이제 미군 해군성 장관이 직접 이제 거제 조선소까지 방문을 하면서 MRO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라는 것은 이번 필리 조선소에서 실질적으로 입찰 가능했다라는 것까지도 연계해봤을 때 하나오션의 저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도 실질적으로 이 군함 관련해서 이제 개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KDX 사업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초 설계는 뭐 하나오션이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제 설계와 그리고 완성까지는 또 HD중공업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유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낙찰받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했던 게 이 하나오션 측이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하나오션이 좀 잃게 된 격이었죠. 뭐 큰 소득을 하나 좀 잃게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작년 4월 이후부터 해서 하나오션보다는 HD 현대중공업을 많이 택하시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MRO 기술이 이제 사실은 유지보수 정비 쪽인데 우리가 선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구축함을 비롯한 어떤 전함들, 군함들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함을 계속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가 수중함,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독일의 이 가블러로부터 받아왔던 이 MRO 기술 자체가 냉전 당시 이 잠수함 기술을 계속 연구하던 곳으로부터 받아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인 만큼 저는 일단 선박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조선주들은 뭐 VLCC 같은 이런 베슬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탱커들 위주로 많이 봤다면은 지금 현행 주가를 조금 더 탄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군함 쪽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여기에 또 사실 요즘 뭐 무인 드론 이슈가 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제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또 이슈가 반짝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무인 함정이 제일 쉽지 않나요? 거기는 뭐 도로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GPS나 뭐 해상에 연결만 되면은 사실 군용적으로는 쓰기가 제일 편한 게 뭐 잠수정이 됐건 함정이 됐던 무인이라는 표현을 좀 갖다 붙이면 우리가 확장성을 어디 좀 띌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아, 네. 2025년부터 탄소 감축법 해가지고 실제로 뭐 저기 저런 쪽에서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는 그 연안에 다니는 배 같은 경우는 전기배로 다 바꾸고 있는 벙커 추세입니다. CU를 쓰지 말고. 네, 네. 기름으로 가는 거 말고 전기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인 함정을 쓰려면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율주행차로 가려면은 기존의 석유나 가스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호환이 안 맞아요. 그래서 네.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자율주행차로 도약하기 위해서인데 네. 전기차가 호환이 잘 맞는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기 배로 전환이 먼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연안 같은 경우는 전기 배로 다닐 수 있는데 멀리 대서양이나 뭐 태평양 이런 데로 나가면은 그거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도 그렇다시피 주행 거리가 네네. 일반 석유로 가는 그 휘발유차보다 짧아가지고 멀리 원양 어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전기 동력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전기차는 몇 번 충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휘발유차보다. 배가 원양을 네. 나갔는데 가서 배터리를 실어서 네, 날로 충전해주고 이럴 수는 없죠. 그런 점들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로 가는 배가 좀 위험하고 그 전기 배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은 무인 함정은 좀 어렵지 않을까. 무인 함정 휘발유로는 호환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항력이라 그러죠. 물의 그 저항력. 물론 이 항공기도 이제 띄워야 되는 출력이 필요하고 날아가야 되는 그 동력이 필요하니까 배 같은 경우도 고출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전기로 당장 그거를 내기는 조금 난제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일단은 그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네. 좀 발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2차 전지가 발달하면은 충분히 무인 함정이든 무인 비행기든
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객선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그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 정책 때문에 미국 연안에 그 일정 지역의 시추를 금지하려는 영구적으로 딱 발표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집권 들어서면 다 엎어버리겠다고. 그분 표현은 참 과격하니까. 네, 뭐. 그래서 이게 어느 쪽 맥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쓰는 거는 벙커 CU 써가지고 그냥 뭐 하는 게 오히려 그냥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전기라는 동력이 분명히 미래지향적이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쪽 바라보고 시장을 기업들을 찾아야 될지. 사실 이제 우리가 워낙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대한 어떤 뭐 가격의 변동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제 트렌드나 산업 변화를 봤을 때는 투자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5년 이상, 10년 이상의 그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친환경 소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전기 선박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군에서는 전기 선박을 운영한 게 있죠. 핵항모 같은 거. 네. 근데 이 핵항모가 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전력 같은 경우에도 한 개 원전이 지금 미국 내 한 개 줄을 담당할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력. 유지 보수가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암모니아든가 다른 이제 천연가스들을 활용한 어떤 발전들 그리고 가능하면은 탄소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 선박도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그러면 아예 손을 놔야 되냐? 뭐 워낙 지금 당국 자체가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부각이 된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조금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눌림목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물론 매출도 타격이 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뭐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매집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뭐 특히 이제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 테마들을 꾸준하게 매집하는 것도 충분히 무리하지 않나. 그래서 뭐 당연히 한 바구니 안에 계란을 담는 것은 지양해야 될 말씀이라고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 해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비롯한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손 놓기에는 너무도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맥을 좀 잘 짚어야 되는데 항상 변화가 좀 빠르기 때문에 자, SMR이나 뭐 원전 추진 그 항모 이렇게 매듭을 좀 연결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나중에 또 발전하는 걸 봐서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강사 여기까지.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가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